안녕하세요. 아, 오늘은 이번 주 두 번째 강의 할게요. 레이파트가 여러 가지 정치 제도를 다수제 모형과 합의제 모형으로 분리했는데, 어, 마지막 두 정치 제도를 남겨두고 있죠. 아홉 번째 정치 제도, 이익 집단과 관련된 제도예요. 그래서 이익 집단 간의 갈등을 어떻게 제도적으로 해소하고 조율하는지에 관련된 제도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익 집단 갈등 조정 제도는 조합주의적인 제도가 있고, 또 이에 대응하는 제도는 다원주의. 그래서 좀 이따 설명하겠지만 다원주의는 다수제 모형, 조합주의는 합의제 모형에 해당해요. 그렇다면 조합주의가 무엇이냐? 코퍼레이티즘, 2차원적인 개념이다. 그러니까 조직적인 측면과 과정과 관련된 측면으로 우리가 조합주의를 개념 정의할 수 있는데, 조직적인 측면에서 보면 국가 수준에서 전문화되고 종적인 질서 구조를 지니고 있고, 독점적인 정상 조직, 여기서 정상이란 건 피크를 얘기하는 거죠. 봉우리, 정상, 조직을 가진 일단 체제다. 그리고 과정적인 측면에서 보면 이 집단을 정책 형성 과정에 개입시켜서 이해를 조정하고 반영하는 그런 과정을 가지고 있다. 이걸 이제 컨설테이션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대표적인 이런 조합주의 제도와 관련된 예를 살펴보면 노사정위원회가 있죠. 노사정위원회. 이에 반해서 이제 다원주의는 시민사회의 여러 다양한 직능 집단, 뭐 사회 단체들이 있죠. 뭐 예를 들어서 뭐 기사님들 집단, 뭐 기사 노조도 있고, 교원 단체도 있고, 또는 뭐 자동차 산업, 그리고 자동차 산업 내부에서도 뭐 현대 자동차가 있고, 뭐 기아 자동차가 있고, 또 작업별로 여러 가지 그런 직능 단체, 사회 단체들이 있죠. 이런 여러 가지 그런 단체들이 여기 정치권이 있으면 정치권에 자신의 이익을 대변하기 위해서 이렇게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려고 노력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다양한 단체들이 단체들과 연계되어 있는 어떤 정치인이나 아니면은 뭐 정당에게 어떤 선거 자원이나 정치 자원을 이 집단들이 각계 전투로 이렇게 제공을 하고, 또 거기에 대한 대가로 어떤 정책적인 혜택을 받는 것이죠. 뭐 이런 단체들이 이제 제공하는 정치 자원, 선거 자원은 뭐 물적 자원이 될 수 있고, 정치 기부금 또는 인적 자원이 될 수도 있겠죠. 정치권에서는 이제 정책을 통해서 예를 들어 가지고 뭐 어떤 교원 단체가 있으면은 뭐 한노총도 있고 전교조도 있죠. 그래서 진보적인 그런 교원 단체는 전교조, 그리고 또 한노총이 아니죠, 교총. 그래서 교총하고 전교조는 서로 다른 집단의 이익을 대변하죠. 예를 들어서 뭐 전교조는 주로 교원들만 가입할 수 있고, 교총은 교장이나 교감도 회원으로 가입할 수 있죠. 그래서 주로 전교조는 교원들의 목소리, 학생들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교총은
교장이나 아니면 교가부의 목소리를 대변하죠. 그래서 이념적인 그런 성향에도 차이가 나죠. 전교조는 진보적인 이념, 그다음 교총은 좀 보수적인 그런 이념 성향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단체들이 자신들을 지지하는 그런 정당, 아무래도 진보적인 정교조는 정의당이나 아니면 민주당 쪽하고 더 연계가 강하겠죠. 그다음 교총은 한국당, 지금은 미통당이죠. 그리고 또 뭐 유치원 단체도 다 서로 다른 그 정당들과 연결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이렇게 각계 전투로 더 많은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시민단체가 자신을 대변하는 그런 정치인 또는 정당으로부터 정책적인 혜택을 받는 것이죠. 이에 반해서 조합주의는 이처럼 각계 전투의 형태가 아니라 예를 들어서 이런 하위 시민단체들이 있죠.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자동차 산업과 관련된 그런 노동조합이 있고 자동차 노조, 그 다음에 또 뭐 금속과 관련된 뭐 여러 가지 그런 작업장 수준에서의 그런 노조들이 또 금속 노조를 형성하고 또 그 밖에 뭐 여러 가지 유사한 특성을 가진 그런 산업 노동조합들이 이처럼 집합적으로 또 상위 수준의 노조를 구성해서 이런 식으로 또 이들이 이제 연대해서 이보다 높은 수준의 그런 노동조합을 형성을 하죠. 이런 식으로 이제 피라미드 형식으로 이렇게. 그래서 최종적인 어떤 픽 오거니제이션이 있죠. 정상 조직이 픽 오거나이제이션. 한국의 이제 노조는 이제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으로 갈라져 있죠. 민노총은 아무래도 진보적인 그런 성향을 띠고 한노총은 보수적인 상대적으로 보수적인 성향을 띠죠. 그래서 이런 페이크 오거니제이션이 노사정위원회라는 그런 정부 기관이죠. 노사정위원회에서 그러니까 노동자를 대표하는 이런 정상 조직이 또 사측을 대표하는 그런 정상 조직, 뭐 정경련이나 그다음 정부. 그래서 이들이 노동자 대표, 그다음 사측 대표, 또 정부 측에서 이렇게 서로 합의 또는 협의 형식으로 뭐 임금 인상률을 결정하고 그래서 이 상위 조직에서 임금과 관련된 어떤 인상률을 이제 타협을 보면 그러면 이 하위 조직들이 상위 조직의 결정을 따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세 집단이 합의제의 형식으로 교섭과 타협을 하기 때문에 이제 합의제 모형이라고 부르는 것이죠. 반면에 이제 다원주의는 각계전투 형태의 어떤 로비를 통한 어떤 영향력의 행사. 그렇기 때문에 시민단체에서 아무래도 자금력이 있고 규모가 큰 그런 단체들이 더 큰 영향력을 발휘하고 그러니까 승자 독식, 위너 테이크 올 시스템 경쟁에서 이길 수 있는 집단이 더 많은 영향력을 행사하고 또 더 많은 정책적인 혜택을 보는 거죠. Winner take all 승자 독식 Winner take all system 그게 이제 다원주의. 그렇다면 이제 구체적으로 이 조합주의 국가가 어떤 요소들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필립 슈미터라는 학자가 이야기를 했는데 상대적으로 크고 수적으로는 적은 이익 집단이 존재한다. 그러니까 다원주의는 여러 가지 다양한 그런 작은 조직들이 각계 전투하는 형식으로 정치권에 영향을 미치는데 조합주의에서는 이런 작은 단체들이 서로 이렇게 모여서 연합 집단을 형성하고 또 이 연합 집단인들이 또 다시 모여서 또
또 상위 조직을 형성하는 이런 피라미드 형식이라고 얘기했죠.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크고 또 수적으로는 적은 이입 집단이 형성되겠죠. 상위 조직으로 가면 갈수록. 그래서 유사한 이입 집단 간의 이해를 정상 조직을 통해서 조금 전에 얘기했던 peak organization을 통해서 상호 조정하고 통일하죠. 그러니까 이런 하위 집단들 간의 이해가 서로 다를 수가 있죠. 똑같은 자동차 산업에 종사하는 그런 노동자들이라고 할지라도 이제 그들의 이해가 다 다를 수가 있죠. 그걸 사전에 이 정상 조직을 통해서 그들 간의 이해 상충, 이해 충돌을 조율하고 조정해서 공동의 이익을 이제 도출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정상 조직이. 그래서 갈등적 이익 집단 간의 이해를 이를 대표하는 정상 조직 간 그리고 국가의 중재로 협의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노사정위원회를 통해서 컨설테이션, 협의를 하는 것이죠. 이와 같은 협의를 통해 협상 대상 간 포괄적인 구속력 있는 동의를 도출한다. 아까 예를 들었듯이 임금 인상률 같은 그런 결정을 정상 조직에서 하면 하위 조직이 정상 조직의 결정을 따르는 거죠. 구속력이 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조합주의 형태. 대개 이제 스칸디나비아 컨트리, 노르웨이나 아니면 뭐 스위든, 그 다음에 핀란드 이처럼 노동조합이 강한 국가에서 독일도 마찬가지고 이제 전형적인 조합주의 국가라고 얘기할 수 있죠. 반면에 다원주의 국가는 미국과 같은 국가, 그러니까 시장 경쟁의 원리가 지배하는 그런 국가가 이제 다원주의 형태를 띠는 것이죠. 그래서 조합주의를 이제 어떻게 측정하느냐, 그러니까 정상 조직이 있는지 없는지, 그리고 그 규모, 세력의 규모를 또 측정하고, 그 다음에 이해 조정 반영 과정이 있는지. 조금 전에 이걸 컨설테이션을 바꿨는데 이게 세이브를 안 해가지고 여기 반영이 안 됐구나. 컨설테이션. 아까 얘기했듯이 이전에 정상 조직 간의 어떤 협의를 통한 이해 조정이라고 얘기했죠. 그 다음에 중앙 집권화된 임금 협상 과정. 그러니까 이 하위 단체들, 이 각계 전투로 임금 협상을 하는 게 아니라 상위 조직, peak organization, 정상 조직에게 임금 협상의 권한을 위임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노동조합의 성향, 개량적인 노동조합. 한국에서는 이제 한노총이 개량적인 노동조합이고 혁명적인 노동조합, 아무래도 급진적이고 그런 노동조합을 얘기하는 거죠. 그 노동조합의 성향이 개량적인지 아니면 급진적, 혁명적인지에 따라서 조합주의의 정도가 달라진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한 국가에서 파업 또는 공장 폐쇄를 얼마나 했는가에 따라서 이 조합주의의 특성이 달라지겠죠. 아무래도 혁명적인 노동조합이 힘이 강하면 이런 급진적인 그런 노동운동을 할 가능성이 높겠죠. 그 다음에 이제 조합주의와 다원주의. 아까 얘기했지만 조합주의는 합의제 모형, 권력 공유 체제, 노사 정의 서로 합의해서 의사결정을 도출하기 때문에 이제 권력을 공유한 체제다. 다원주의는 승자 독식 체제. 그러니까 여러 다양한 그런 이익집단들이 각계 전투로 자신들이 어떤 인적인, 물적인 자원을 더 많이 제공할 수 있으면 그만큼 더 많은 정책적인 혜택을 가져가는 것이죠. 그래서 한국은 다원주의 국가에 가깝죠. 물론 노사정위원회라는 거를 처음에 김대중 대통령 당시에 노사정위원회를 이제 IMF 이후에 형성을 했는데 국가 위기 상황에. 근데 그게 이제 상시적으로 잘 운영되지는 않고 한국은 다원주의. 지금 문재인 대통령 정부에서는 이제 사회적 대화라는 기구를 이뤄서 사회적 대화 기구. 그래서 노사 정의 서로 협의를 통해서 어떤 그런 갈등을 조율하려고 노력을 하는데 내부적으로 뭐
노동단체에서도 민노총하고 한노총하고 어떤 갈등이 있고 또 민노총이 이 사회적 대화기구에 참여하는 걸 거부했었죠. 그래서 조합주의 국가들처럼 독일이나 아니면 스웨덴 그런 국가들처럼 이게 상시적으로 잘 운영되고 있지는 않고 한국은 다원주의 국가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인터레스트 그룹, 플루럴리즘, 다원주의, 그러니까 이익단체 다원주의를 측정을 하면 아까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다원주의 인덱스니까 그러니까 이 숫자가 크면 클수록 다원주의 국가고 이 숫자가 작으면 조합주의 국가라는 걸 얘기할 수 있죠. 이처럼 0.44, 0.5 이 다원주의 지표가 작다는 얘기는 이제 조합주의 국가라는 걸 의미하는 거죠. 아까 얘기했듯이 뭐 노르웨이, 스위든 뭐 이런 국가, 독일, 핀란드 이게 조합주의 성향이 강한 국가들. 그리고 이제 앵글로색슨 국가들, 리버럴리즘의 성향이 강한 자유주의의 성향이 강한 국가들이죠. 미국, 그 다음에 영국 이런 국가들은 조합주의보다는 다원주의 성격이 강하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네 파트는 이 정부의 성격하고 이 다원주의 성향하고 어떤 양의 관계에 있다. 이제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 우측으로 가면 갈수록 정부가 더 다원주의적인 정부죠. 왜냐하면 X축은 percent of minimum winning one party cabinet이니까 한 정당이 최소 승리 내각을 구성한 거죠. 그러니까 1당 최소 승리 내각. 여기서 승리라는 거는 이 내각에 참여한 정부, 이 일당 한 정당이 내각을 구성했는데 이 정당이 의회에서 승리할 수 있다는 걸 의미하는 거죠. 그러니까 50% 이상을 확보했다는 얘기죠. 그다음 최소라는 건 뭐냐면 다른 정당과 연합정부를 형성하지 않고 한 정당만으로 의회에서 다수를 차지한 정당이 내각을 형성했다는 걸 의미하는 거죠. 그러니까 독자적인 거부권 행사자로 구성된 정부라는 걸 의미하는 것이죠. 거부권 행사자. 그러니까 다른 정당하고의 어떤 협의나 합의가 불필요하겠죠. 한 정당이 의회 다수를 차지했으니까. 전형적인 다수제 국가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이 100%. 그러니까 정부마다 어떨 때는 뭐 연합정부를 형성하기도 하고 어떨 때는 한 정당이 의회에서 다수를 차지해서 독자 정부를 이렇게 형성하기도 하겠죠. 근데 양당제 국가는 막 100%한 정당이 둘 중에 한 정당이 의회 다수를 차지하겠죠. 양당제에서는. 그리고 이제 의회제를 채택한 국가에서는 한 정당, 의회 다수를 차지한 정당이 정부를 형성하고 독자적인 거부권 행사자가 되는 것이죠. 양당제 국가에서는. 그래서 영국 같은 경우는 100%는 못 미치죠. 왜냐하면 영국은 양당제 국가이긴 하지만 자유당, 리버럴 파티가 중간에 하나 있으니까. 그리고 이제 뉴질랜드 같은 경우는 과거에 1994년 이전에는 양당제 국가였죠. 1994년에 선거제도 개혁을 해서 독일식 연동형 선거제도로 바꿔서 다당제로 바뀌었죠. 하지만 그 이전에는 뉴질랜드는 가장 전형적인 다수제 국가에 해당됐죠. 그 다음에 이쪽 국가들은 주로 연합정부를 형성하는 국가, 다당제 국가들이죠. 다당제. 그러니까 뭐 이 그림이 보여주는 거는 어떤 이론적인 관계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처럼 그 양당제 국가 같은 경우에는 어떤 정치 철학이 있기 때문에 단순 다수제를 채택을 했겠죠.
단순 다수제를 채택을 해서, 그러니까 국민들 다수가 이 단순 다수제를 지지를 하고, 단순 다수제에서는 양당이 창출되고, 양당 체제가 창출되고, 양당 체제가 창출되면 이렇게 일당 최소 승리 내각이 만들어지죠. 이와 같은 이제 인과적인 경로에 따라서 이렇게 단순 다수제, 그 다음에 양당 체제, 일당 최소 승리 내각. 아무래도 한 국가에서 국민 다수가 이와 같은 시스템을 지지한다면, 그러면 이익 집단 경쟁과 관련된 제도도 아무래도 다원주의를 지지할 가능성이 높겠죠. 그리고 이런 국가들은 조금 전에 얘기했지만 리버럴리즘, 자유주의 그런 성향이 강한 국가들이죠. 국민들이 그런 시장 경제 원리를 지지하는 그런 특성을 가졌다고 얘기할 수 있겠죠. 미국과 같은 경우에도 뭐 전형적으로 자유주의 성향이 굉장히 강하죠. 그러니까 뭐 지금도 마스크를 쓰라고 해도 국가가 개인의 삶에 이런 개입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예민한 반응을 보이는 것이죠. 그래서 국민들의 어떤 인식 전체가 그런 자유주의적인 시각을 중시한다면 뭐 선거제도도 뭐 단순 다수제가 만들어질 가능성이 높고, 왜냐하면 국민들이 단순 다수제를 지지할 테니까. 또 단순 다수제가 만들어지면 그런 선거제도를 채택하면 양당 체제가 만들어지고, 그리고 양당 체제에서는 일당 최소 승리 내각이 형성되겠죠. 그리고 그런 비슷한 자유주의적인 그런 인식이 지배하기 때문에 이 이익 집단 제도도 다원주의가 만들어지겠죠. 그래서 이 정부의 특성과 정부 형태와 이익 집단과의 관계가 이런 양의 관계에 있다고도 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effective number of parliament party, 이건 이제 정당 체제죠. 실효 의회 정당.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단순 다수제는 양당 체제, 그 다음에 비례대표제는 다당 체제, 그리고 실효 의회 정당의 수가 이제 증가하겠죠. 다당 체제에서는. 그리고 인터레스트 그룹, 이익 집단 다원주의도 비례대표제가 채택된 국가에서는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어떤 합의제적인 전통 또는 합의제적인 그런 철학, 아니면 또 소수 보호 철학이 좀 강한 국가들이죠. 소수 보호 철학. 그리고 또 이런 국가들은 주로 어떤 국가들이냐면 그런 다문화, 아니면 뭐 다인종 국가들, 저 국가들이 이런 합의제를 중시하고, 왜냐하면 이런 다문화 다인종 국가에서 다수제 모형을 채택할 경우에 소수민족이나 소수문화를 가진 그런 집단들이 피해를 입게 되겠죠. 그래서 이런 집단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소수보호의 철학이 국민들에게 아무래도 강하게 이런 철학이 지배하게 되겠죠. 그러면 이런 국민들은 아무래도 선거제도도 이런 소수를 보호할 수 있는 이런 비례대표제를 채택할 가능성이 높죠. 이 비례대표제를 지지하기 때문에 비례대표제가 채택될 가능성이 높죠.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런 이익 집단의 그런 경쟁도 소수 보호를 중시하기 때문에 소수 이익 집단을 보호할 수 있는 그런 조합주의가 채택될 가능성이 높겠죠. 국민들로부터 조합주의적인 이익 집단 경쟁 체제가 국민들로부터 지지를 얻을 가능성이 높겠죠. 그래서 뭐 지금 하는 이 정당 체제와 그 다음에 이런 이익 집단
제도와의 관계는 내가 지금 생각했을 때 이런 이론적인 관계, 논리적인 관계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레이 패턴은 이제 그 그림을 통해서 그냥 이런 관계에 있다 이렇게 보여준 건데 도대체 왜 이런 관계에 있을까 이제 생각을 해보면 아무래도 이런 제도적 여러 다양한 제도들이 서로 연관성이 있는 이유는 아무래도 제도라는 거는 이제 국민들의 지지를 얻어서 채택되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국민들의 어떤 정치 철학, 뭐 사상들이 에 따라서 다른 정치 제도가 채택되겠죠. 그래서 뭐 유럽의 대륙 국가들, 뭐 독일, 뭐 이태리, 뭐 아니면 조금 전에 얘기했던 그런 스칸디나비아 컨트리들, 뭐 이런 국가들은 소수를 보호하려고 하는 그런 정치 철학이 강한 정당성을 확보한 국가들이죠. 거기에 비해서 앵글로색슨 국가들, 뭐 미국이나 영국 이제 그런 국가들은 리버럴리즘이 굉장히 강한 국가들이죠. 그래서 자유주의 성향, 그러니까 시장 경제, 경쟁의 원리를 굉장히 중시하는 그런 국가들이니까 아무래도 정치 제도도 경쟁의 원리를 중시하는 경쟁의 원리를 반영할 수 있는 그런 정치 제도들을 채택을 했겠죠. 근데 예외적으로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앵글로색슨 국가이면서 예를 들어서 정당 체제는 양당 국가, 양당 체제죠. 그러니까 다수제죠. 그리고 이익단체 관련된 제도도 다원주의니까 이것도 다수제 모형이죠. 다원주 체제 또는 다원주의 이처럼 정당 체제나 아니면은 이익 집단 관련 제도는 다수제 모형을 채택하지만 또 정부 형태는 미국과 같은 경우에는 대통령제를 채택해서 대통령제 견제와 균형 시스템을 채택을 했죠. 견제와 균형. 그래서 미국의 그 헌법을 창시한 사람들은 상당히 이론적이고 의도적으로 일부러 이런 밸런스를 맞추려고 했어요. 그러니까 특정한 정치 제도에서는 다수제 모형을 채택을 하고 그리고 정부 형태와 같은 그리고 중앙과 지방 간의 관계는 연방제를 채택했죠. 연방제는 전형적인 합의제 모형이에요. 그러니까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독자적인 그런 권한을 가지고 서로를 침범하지 않는 그런 견제 시스템이죠. 그렇기 때문에 중앙지방과의 관계는 연방제를 채택해서 합의제 모형에 가까운 중앙지방관계 제도를 채택을 했고 정부 형태도 대통령제니까 합의제 모형이죠. 근데 정당 체제와 이익집단 관련 제도는 또 다수제 모형을 채택을 해서 미국에는 일부 정치제도는 합의제, 또 일부 정치제도들은 다수제. 그래서 이 두 개를 서로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미국의 헌법을 만든 프레이머들이 의도적으로 이렇게 정치제도를 디자인을 했어요. 네, 그거에 반해서 유럽의 대륙 국가들은 특히 네덜란드 같은 국가는 뭐 대부분의 그런 정치제도들이 다 합의제 적인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어요. 특히 가장 전형적인 합의제 국가는 이제 스위스. 스위스는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여러 나라 언어를 쓴 국가죠. 뭐 더치를 사용하기도 하고 프렌치 아니면 뭐 저머니도 사용하기도 하고. 그래서 그런 다른 언어를 쓰는 또 다른 문화를 그런 사용하는 집단들의 어떤 통합을 이루기 위해서는 합의제 정치 제도를 채택할 수밖에 없겠죠. 왜냐하면 다수제 정치 제도를 채택했을 경우에는 이런 다른 문화 집단들이 국가에서 이탈할 수도 있고 국가 간의 어떤 그런 다른 문화 집단, 다른 언어 집단 간의
그런 갈등이 심화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뭐 네덜란드나 그리고 벨기에 같은 국가들도 그런 다른 언어를 사용하기 때문에 국가 통합을 위해서 그리고 서로 다른 언어 집단, 문화 집단 간의 그런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합의제를 강조할 수밖에 없겠죠. 그렇죠? 근데 미국은 이민족으로 만들어진 그런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지나치게 합의제로 갔을 경우에 어떤 비효율적인 그런 결과가 초래되는 것을 우려해서 다수제 모형과 합의제 모형을 적절하게 조화시킨 독특한 그런 정치 제도를 가지고 있어요. 조금 전에 얘기했던 권력 분립, 연방정부 대 이제 중앙정부. 그래서 연방정부가 합의제 모형이에요. 그리고 중앙정부가 다수제. 그래서 연방정부가 무엇이냐? 윌리엄 라이커는 어떻게 정의했냐면 국가의 행위가 지방정부와 중앙정부로 나뉘어져서 각 정부의 행위에 최종적인 권한을 가지고 있는 영역이 있어요. 그러니까 독자적인 관할권을 가지고 있어요. jurisdiction, 관할권.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이제 미국과 같은 경우에는 주 간의 문제, 주 사이의 문제는 연방정부의 영역이에요. 그리고 주 내부의 문제는 지방정부의 영역, 주정부의 영역이에요. 그래서 헌법에 연방정부의 영역과 지방정부의 영역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어요. 주 내부의 영역에서 주민들 일상의 삶과 관련된 내용, 뭐 우편 문제, 그 다음에 뭐 선거 이런 건 다 지방정부의 이제 관할 영역이에요. 그리고 또 주 내부에서 발생한 범죄도 주정부의 영역인데 문제는 뭐냐면 그런 연쇄살인범이 연쇄살인이 발생하면서 뭐 주 간에 그런 이동을 하게 되면 더 이상 주 내부의 문제가 아니게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캘리포니아에서 연쇄살인범이 범죄를 저지르고 그 인접주로 만약에 가게 되면 그러면 주 간에 범인 뭐 인도 문제도 있고 주 간의 문제로 발생하게 되죠. 그래서 여러분 미국 영화를 보면 어떤 범죄가 발생하면 그 셰리프라고 하는 그 주 보안관이 먼저 그 범죄 현장에서 이제 조사를 하다가 조금 있으면은 뭐 새카만 선글라스하고 새카만 양복을 차려입은 FBI가 나타나잖아요. 그게 이제 FBI가 연방 경찰이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범죄 그런 성격이 주 내부의 영역에 국한되지 않고 주 간의 그런 문제일 경우에 이제 FBI가 그 관할권을 양도받아서 FBI가 수사하게 되는 거죠. 뭐 그밖에 어떤 공해 문제도 뭐 어떤 공장에서 매연을 내뿜게 되면 그러면은 그게 주 내부의 그런 영역에 국한되는 게 아니라 그 매연이 다른 주로 넘어가게 되면 주 간의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과거에는 주 내부의 문제와 주 간의 문제가 상당히 명확하게 이렇게 분리가 됐는데 점점 이제 산업이 발달하고 통신과 이동 수단이 발달하면서 더 이상 주 내부의 문제를 국한시키기 어렵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점점 과거에는 주 내부의 영역에 있던 문제들이 주 간의 문제로 발전되게 되면서 연방정부가 개입할 그런 영역들이 더 넓어지면서 연방정부의 그런 권한이 강화가 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연방정부의 개념을 또 데니엘 엘라자라는 학자가 제시했는데 이 학자에 의하면 중앙에서 권력이 피라미드식으로 전달되는 것이 아니라 다수의 중앙이 권력을 분산한 체제라 이렇게 얘기했었어요. 그래서 뭐 조금 전에 라이커가 얘기한 거하고 비슷하죠. 그러니까 주의 독자적인 권한 영역이 있고 주정부의 독자적인 권한 영역이 있고 또 연방정부의 독자적인 권한 영역이 있어서 서로 자신의 권한 영역에서 영향력을 행사하는 그런 정부 형태가 연방정부라고 얘기했죠. 그게 바로 이제 이 학자가 얘기한 그런
시스템하고 비슷하죠. 다수의 중앙, 그러니까 중앙 정부가 있을 테고, 그 다음에 여러 주정부들이 있겠죠. 주정부. 그래서 서로 관할 영역을 침범하지 않는 그런 형태가 연방정부죠. 그 다음에 이제 연방제와 분권화 정도, 를 살펴보면, 연방제는, 연방 헌법의 존재에 따라서 중앙집권 대 연방정부로, 구분한다. 것이죠. 그러니까 아까도 얘기했듯이, 미국과 같은 경우에는 연방 헌법에, 중앙정부의 그런 영역을 따로 명시해 놓고, 그 다음에 주정부의 그런 영역을 따로 명시해 놨어요. 그런 국가가 연방정부죠. 그러니까 지방정부와 중앙정부의 영역을 따로 명시해 놓은 국가. 그리고 헌법에 그와 같은 지방정부와 중앙정부의 영역을 따로 명시하지 않은 국가가 이런 중앙집권적 국가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한국이 중앙집권적 국가죠. 그리고 미국이 연방정부. 그 다음에 분권화 정도, 중앙정부가 하급정부 또는 사적, 준공적 단체의 권한을 위임한 정도로 우리가 분권화 정도를 측정할 수 있겠죠. 그래서 degrees of federalism, 연방정부의 정도, 그리고 아까 조금 전에 얘기한 분권화 정도. 그래서 가장 전형적인 연방제 국가는 이제 미국, 그 다음에 독일, 그 다음에 스위스, 그 다음에 호주. 그 다음에 가장 전방적인 전형적인 단방정부. 이면서 중앙 집권화된 국가는 영국, 그다음에 그리스. 뭐 한국도 지방선거를 치르긴 하지만 한국도 뭐 이런 단방 정부이면서 중앙 집권적 국가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죠. 한국도 여기에 해당된다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위로 가면 위로 갈수록 합의제 모형, 밑으로 가면 밑으로 갈수록 다수제 모형. 왜냐하면 연방정부에서는 주정부가 각자의 스스로 독자적인 영역에서 독자적인 목소리를 낼 수 있고 중앙정부를 견제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또 소수주들도 큰 주, 소수주라는 거는 이제 인구가 작은 주를 얘기하는 거죠. 뭐 와이오밍이나 뭐 그 밖에 작은 주들, 뭐 네브라스카, 뭐 이런 주들을 얘기한 거죠. 그리고 캘리포니아 같은 엄청나게 큰 주도 있죠. 근데 미국에서는 이제 소수주나 규모가 큰 주하고 상원의 의원수를 비교해 보면 똑같이 2명의 상원 의원을 가지고 있죠. 캘리포니아나 아니면 뭐 네브라스카나 똑같이. 그러니까 이런 소수주를 보호할 수 있는 것이죠. 이 연방주에서는 작은 주나 큰 주나 똑같이 똑같은 목소리를 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소수 보호를 가능하게 하는 그런 제도 중에 하나죠. 연방제도가. 그 다음에 중앙정부 세금 집중률, 그 다음 연방제 분권화 정도. 뭐 아무리 연방제를 채택한다고 하더라도 지방정부가 세수가 부족하면 돈이 없으면 영향력을 행사할 수가 없죠. 중앙정부에 돈을 의존해야 되면, 재정을 의존하게 되면 제도적으로는 뭐 지방정부가 독자적인 그런 권할권이 있어서 독자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고 하지만 돈이 없으면은 그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기 어려운 것이죠. 그래서 이 관계를 보면 연방정부의 정도와
분권화 정도. 이쪽으로 가면 갈수록 분권화와 연방정부 정도가 이제 강한 것이죠.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중앙정부의 그러니까 조세 비율을 나타내는 거죠. 한국과 같은 경우에는 지방정부 지방세가 10분의 1이죠. 중앙정부가 걷어가는 세금에 비해서 지방세는 10분의 1을 걷어가죠. 그러니까 매우 지방정부의 재정이 취약하다고 얘기할 수 있겠죠. 중앙정부에 비해 상대적으로. 그러면 예를 들어서 캐나다 같은 경우를 보면 지방정부의 세금과 중앙정부의 세금이 거의 오히려 지방정부가 약간 더 많네요. 그러니까 50일 경우에 중앙정부의 세금과 지방정부의 세금이 반반이니까 똑같은 경우인데 오히려 중앙정부가 세금이 집중된 정도가 지방정부에 비해서 더 낮은 수준이네요. 캐나다는. 스위스는 더 낮고 한국은 뭐 아까 얘기했듯이 90 정도 되겠죠. 중앙정부가 90% 가져가니까. 그리고 영국, 그리스, 이탈리 이런 경우가 중앙정부 세금 집중률이 높은 국가들. 그래서 이와 같은 이제 역관계에 있다. 그러니까 분권화가 많이 되고 연방주의가 강하면 강할수록 조세는 지방정부에 더 많이 집중되어 있다라는 걸 의미하는 것이죠. 진도가 빠르니까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네, 수고 많았어요.